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는 시작되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조금 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아마도 4월 7일 선거일에 본투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의 투표를 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납니다.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차이가 꽤 놀랍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 선거 상황실에 뜨거운 선거 열기 현장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선거 상황실에서 오늘의 안건 접해보시죠. 오늘자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당은 한 번 더 기회 달라. 야당은 무능과 위선을 끝내자라고 선거 종반부에 양 당의 입장이 조금은 다릅니다. 한 번 더 기회 달라라고 읍소하는 여당과 무능과 위선을 끝내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의 모습.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조금 전에 사전투표를 마쳤고요.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당일 본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두 후보의 투표 선택 일자도 조금은 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 선거 상황실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난리난 부산. 유흥주점의 도우미가 확진됐는데 무려 업소를 13곳도 아니고 130곳을 돌았다. 30곳도 아니고 130곳을 돌았다. 자, 9일간 149명 유흥주점발 감염 사태 일파만파. 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로 홀로 상향했습니다. 이 유흥업소가 이래서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지역별 및 인구 10만 명당 유흥업소 개수를 보더라도 부산이 이렇게 많은데 확진 도우미가 업소 130곳을 돌았기 때문에 누가 확진됐는지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미얀마의 신한은행 현지 직원이 피격됐습니다. 정부는 교민을 전면 철수할 시 해치 고심에 빠졌습니다. 퇴근 차량, 군의 중차 요구에 불응, 머리 다친 여성 직원 의식불명, 한국인을 겨냥한 공격은 아닌 듯하지만 현지 직원이 피격된 사태, 외교부는 현재 비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이제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종반입니다. 선거 임박입니다. 과연 새로운 서울시장 누가 될까요? 새로운 부산시장 누가 뽑힐까요? 김진의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황실에 올라온 선거 안건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용산 망언이다. 또 관심법이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용산 참사 관련된 발언에 공세를 가했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관심법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조금 전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박 후보는 사전투표를 선택했고 오 후보는 본투표를 선택했다. 공개될 수 있는 여론조사,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가 언제 투표를 할지도 분명 전략일 텐데 그 전략도 차이를 보인다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박 후보의 사전투표 장면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상당히 흥미로운데 앞서가는 오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투표 때 모습을 공개한다라는 전략. 뒤처지는 박 후보는 사전투표 시작하자마자 가서 영상을 공개했다. 이거 어떤 전략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박영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본인의 지지층을 빨리 결집시켜야 할 그런 이제 그렇군요. 순간인 거죠. 사전 투표부터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시켜서 지난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2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이제 그런 기억들 때문에 사실상 20대, 30대, 40대 어느 젊은 층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전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아무래도 젊은 층들의 사전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글쎄 오세훈 후보는 본투표를 결심한 이유를 어떤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보수층에서는 사전 투표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죠. 사전 투표가 혹시라도 조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사전 투표 우려하지 말고 많이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봄투표, 어쨌든 최종 결정이 나는 본투표에서 지지층들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미들 담아서 아마 투표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유세 장면 보겠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다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미래 100년 서울의 좌표를 제대로 찍어서 서울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4월 7일은 우리 서울 시민이 승리하는 날이죠.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고 승리하는 날이죠. 오늘 선거 상황실의 안건은 조금 전 살펴봤듯이 용산망원대 또 관심법입니다. 양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공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선거 임박, 선거 종반입니다. 지상파 3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KBS, MBC, SBS, 코리아 리서치, 입소스,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박영선 28.2, 국민의힘 오세훈 50.5, 50.5 대 28.2.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두 후보의 격차가 22.3%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20%대, 50%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만, 28.2 대 50.5는, 어떻게 보십니까? 꽤 벌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추이가 문제인데, 지금 추이로 보면 여론조사상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특징적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트렌드 자체를 말하자면 실제로 박영선 후보가 치열하게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선거 직전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은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이 상당히 거의 비슷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국민의힘 그 후보가 조금 더 조바심을 내는 형국이고, 예. 네, 오히려 차이는 오히려 부산은 김영춘 후보가 따라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부산은 오히려 더 어떤 야당의 지지가 콘크리트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산 참사 한마디 무슨 한마디 중요한 것은 그것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용산 구민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조상공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얘기하는 누가 말 실수를 하지 않느냐 또 혹은 그런 흐름들 누가 받느냐 문제인데 실제로 여당에서도 오 후보의 무슨 솔직하지 않은 측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세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부분. 대세가 어디냐가 중요하다. 예.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대세가 여권이 더 대세 같으면 오 시장에 그런 어떤 불명확한 발언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굉장히 파장이 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트렌드 자체가 야당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표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지금 박영선 후보가 먼저 사전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관성을 믿는 거죠. 1년 전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말하자면 그 사전투표에서 많은 투표함으로써
동인을 만든 총선 승리에 동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적들을 한번 1년 마지막으로 전 사전 투표로 소위 네. 효과를 봤던, 재미를 봤던 네. 그런 기억. 예. 그런 기억들을 이제 다시 이제 환기시킨다는 의미, 그리고 또, 대선 1년 전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이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걸 알지만 불리하기 때문에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누가 꼼꼼히 끝까지 투표장에 가느냐, 이 대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상으로는 확 차이가 났지만 이 본투표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유권자들, 지지자들 끌어내느냐의 싸움이다라는 흥미로운 분석. 자, 김영주 의원은 서울시 시장 선거를 진두지 해봤기 때문에 어떤 그 경험에서 비롯된 분석 잘 들었고요. 이제 이 두 후보를 전면에서 지원하는 사령탑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이 대표급들의 발언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의원을 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오 후보 혼자 뭐 하겠느냐. 들어보시죠.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싸움만 하고 있겠다. 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싸움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워야 돼. 정부하고 싸워야 돼. 시의회하고 싸워야 될 텐데 시의원 109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이 싸워서 이기겠어. 시의원 109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이다. 오 시장이 당선된다 한들 홀로 싸워서 이기겠어? 라는 뉘앙스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데 일단 야당에서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싸워서 이기겠냐는 표현을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구태여해서 이번 선거에 무슨 도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주셨고 2008년 지방선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압도적인 시의회 의석, 시장, 구청장을 비롯한 지방 권력을 다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 180녀석에 달하는 범여권 의석을 압도적으로 집권당에게 몰아주게 됐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다 모든 힘들을 모아주게 되면 참 잘할 수 있을 거라 얘기했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오세훈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힘이 부족함이 많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여망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국민의 위임된 권력을 바탕으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움직이고 있을 때 100명이 넘는 시의원이 이거 정파가 다르다고 발목 잡기 식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은 그러한 정당에 어떤 눈초리를 보내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보시기엔 이낙연 대표의 저 발언이 만약에 오 시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싸워서 이기겠냐라는 그 발언이 정파가 다르다고 시의원이 발목 잡기 하겠다는 거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싸워서 이기겠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약속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심판성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보궐선거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른 상황이었다면 후보조차 내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지지만 여전히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선거가 치러지고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민주당이 깊이 있게 숙고해야만 이번 보궐선거 이후의 대선 국면까지도 정치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을 일부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발목 잡겠다는 거다, 심판성 보궐선거다라는 것은 야당 비대위원회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볼 텐데 여당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정부가 솔직하게 국회 국민 상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그저 체면치로 이러한 실패를 자인하는. 자, 이번에는 오늘 상황실의 안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용산 참사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길래 들어보시죠. 용산 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현재 시장 후보로서의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폭력이다. 용산 참사의 본질은 서민의 삶과 시민의 목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 오세훈의 서울시와 당시의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어떤 것이 지금 관점인 거죠? 논점인 거죠? 용산 참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세입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티는 과정 속에서 경찰력이 진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 6명이나 발생한 아주 참사가 벌어졌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지금 오세훈 후보는 어떤 세입자들이 과도하고 부주의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이 진압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비롯된 참사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거고 오히려 박영선 후보는 그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이 무단으로 굉장히 압력적으로 그 현장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참사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 네. 사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일부 세입자들의 어떤 과도한 폭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쨌든 공권력의 부주의함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더 균형 있게 얘기했다면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이라든지 아니면 용산 참사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인식이라든지 이렇게 인물에 대한 계속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인물론을 통해서 어쨌든 선거의 막판 좀 뒤집게 나서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고 오세훈 후보는 계속 그런데 거리를 두면서 이제 심판론을 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 후보의 오 후보를 향한 공세였습니다. 이번엔 오 후보가 박 후보를 향한 공세의 내용도 들어볼 텐데 부동산 문제와 관심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했던 박영선 후보가 시장이 되면 부동산 가격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시내에서 노원구가 제일 많이 오른 거 아세요? 공시지가를 동결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박영선 후보는 10%만 올리겠다고 봐주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반드시 동결시키겠습니다. 박 후보는 오 시장이 계속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정에 나타나더라고요. 표정에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그 오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오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내가 느낄 수 있다. 오묘한 미소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제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아,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박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관심법이다. 궁예의 관심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나온 것 같다. 어떻게 아셨냐 하니까 표정 보고 알아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21세기 시대에 지금 갑자기 궁예의 관심법을 발휘할 여력이 있으시면 저는 그 관심법을 힘든 국민 마음 읽는 데 할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이틀 뒤에 이제 오묘한 미소를 거짓말할 때 짓는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박영선 후보가 경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두 분도 기자시지만 기자들 많은 사람들 만날 거고 또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밑에 많은 부하 직원들까지 거느렸기 때문에 아 대충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감이 왔을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아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유죄야. 내가 딱 보니까 아 당신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판결을 쓸 수는 없거든요. 판사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판결을 쓸 때에는 그다음 검사가 공소장을 쓸 때에는 항상 근거 규정과
거기에 따른 그 입증, 그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서울시,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일 큰 도시, 세계적인 대도시를 맡아서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선거 상황실 이번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쪽 상황 키워드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무능 위선. 일단 두 후보의 지지율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김영춘 31.0, 박형준 51.9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0.9%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요 부산 쪽 상황도 역시 20%포인트대의 격차를 보이는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부산이 훨씬 더 격차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실제로 보면. 이제 서울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격돌하고 있는 지역이고, 부산은 흐름 자체가 이미 이제 오거돈 시장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선거가 되고, 흐름 자체로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 시민 전체로 보면 사실은 마음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양당 모두에 대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야당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굳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도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박경준 후보가 공격을 받아왔고, 사실은 아니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당 입장에서도 가덕도라고 하는 큰 선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그거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오히려 김영춘 후보가 갖고 있는 조금 더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김영춘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서병수 후보하고 격돌해서 졌다. 이미 내용이 평가되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지수상에서 약진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게 조금 현재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이 총선 변수를 살펴볼 텐데, 오늘의 변수 매우 흥미롭습니다. 재보선 핫3입니다. 핫3. 정말 핫한 3인방. 자, 윤석열 전 총장,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20대 지지연설자 논란. 하나하나씩 오늘 재보선의 변수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핫3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오늘 윤 전 총장이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친이 있는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사전투표, 사퇴 후 첫 공개 행보가 바로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흥미로운데, 자, 오늘 오전 부친을 모시고 서대문구에서 사전투표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뒤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자, 지난 29일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어떤 반격의 출발점이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선거가 다시 치르게 됐다. 최근 선관위가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것을 막았는데, 사실은 윤 전 총장이 그보다 앞서서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선거,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치러진 선거, 막대한 세금이 들여진 선거다. 과연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재명 기자, 사퇴 후에 첫 공개 행보인데 윤 전 총장으로서 만약에 대권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퇴 후에 어떤 행보를 첫 행보로 할지를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바로 오늘 사전투표, 이제 잠시 후 사전투표, 서대문구, 부친이 사시는 곳, 어떤 의미인가요? 한 11시쯤에, 오전 11시에 지금 한 사전투표를 할 걸 알려주고 있는데, 사전투표 자체가 본인이 지금 이미 조금 전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봤지만 이 선거를 규정했죠. 어떻게 규정했냐면 전임 시장들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르게 됐다. 이번 선거의 규정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그리고 나서 문제 얘기를 다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여건이겠죠. 여건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걸 주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결국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을 삼아야 된다. 야, 이 반격의 출발점. 너무나 명명백백한 정치적 메시지죠. 누가 읽더라도 이것은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명백한 그런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투표라는 건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어떤 실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시에 이제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아마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텐데, 아마 이 지금 조선일보 인터뷰의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이번 선거의 의미,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선거라는 게 가장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첫 공개 행보를 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선언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생각을 이제 밝히는 시간까지 갖는 게 굉장히 4, 5월 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이잖아요. 이 윤 총장의 방금 보셨던 메시지는 일종의 투표 동료 메시지인데, 이 기자께서 보시기에 이게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시는데 단순한 투표 동료 메시지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표 동료 메시지가 아니죠. 이 선거를 규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이 아직 정치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야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이 선거 자체가 여권의 문제로 인해서 출발한 선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바뀌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다음 대선 행보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본인의 출마도 역시 여권이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바로잡는, 그것이 이제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표현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로잡는데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투표 동료의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 포인트는 김병민 비대위원이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아버지,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와 함께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사전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던 101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아버지, 부친의 동료 교수이자 선배 교수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한다. 자, 요것 또한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본투표를 하게 되면은 서초구에 있는 자택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그렇군요.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자유롭게 거주가 아무 데서나 투표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부친과 함께 투표장에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언론의 모든 관심은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와 함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여기서 같이 어떤 장면에 투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윤기중 명예교수는 경제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과도 많은 관계들이 있는 상태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와 같은 부친의 모습들이 노출되게 되면서 이후에 대권 행보 속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 부친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 그리고 윤 총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많은 이미지는 검찰총장으로 보여줬던 공정과 정의, 그런 올곧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권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여러 가지 혁혁이 쌓여있는 경제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번 사전투표에 윤석열 총장이 내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결국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젊은 층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그 젊은 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 여권의 많은 지지에 힘을 실었던 인사들이지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되고 있는 길을 바로잡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의 결과에서도 아마 이번 만약 개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젊은 층들 혹시 사전투표 투표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다목적 포석을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사전투표에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김영주 전 의원님,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한다. 이것도 사실은 약간 뭐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요? 언론적으로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오늘 투표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 언론의 포커싱이 윤석열에게 맞춰졌을 때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한 의미 자체가 상당히 파묻힐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것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충청 표심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 충청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 지역에 있는 호남, 영남, 충청 굉장히 큰 포션 중에 하나가 충청인데 결국 바로 밑에가 되는 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실제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궁금한 것은 윤석열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 관심을 자기한테 더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아버지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거든요. 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기획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총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투표를 하는 모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전 총장이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사실은 저 잠바, 점퍼, 외투, 저 뭐 경량 점퍼라고 해야 할까요? 정익진 변호사님, 뭐 마트 갈 때도, 개 산책할 때도, 부인 사무실 갈 때도, 투표할 때도 계속 저 점퍼. 혹시 오늘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진짜 저거밖에 없다라는 주장부터 저게 뭔가 어떤 전략이다, 메시지다, 뭐 이런 관측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는 것 같아요. 편하니까. 이제 다 군대 생활을 해보셨지만 저런 비슷한 거 내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게 그 가볍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소박하고 털털하다.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냥 별 큰 생각 없이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혹시 저거 입고 온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이제 기자들 쭉 있고 한데 저 사진은 자기가 이제 그 카메라의 피사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힌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작 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모시고 가는데 저런 식으로 복장을 입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지지율도 오늘 조사가 됐습니다. 한 신문에 함께 보시죠. 대권 적합도 윤석열 27.5, 이재명 22, 이낙연 8.9, 안철수 5. 자, 저희가 5%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미만은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결과도 있었는데 대체적인 어떤 흐름을 봐야 되고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추세입니다.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이번에 이제 그 투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중립성을 위배했다든지 아니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초입이 있다고 보거든. 실형기로 들어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만드느냐, 지금부터가 매우 신중하고 하나하나가 잘 만들어져야만 실제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오히려 본인 지지에 대한 관심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서울, 부산 후보 중심으로 각각 붙어서 계속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선거운동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과연 현재 방금 우리가 방송에서 봤습니다만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강하게 규정하는데 그 규정 자체가 이 검찰 내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전까지만 해도 선거 중립을 얘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한쪽을 편드는 중립성을 강하게 위반하는 이제 그런 발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보를 보여줘야만 이 트렌드 자체가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더 다른 행보 자체에서 우물쭈물하거나 잘못된 태도가 보이면 상당히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트렌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말하자면 이 시기가 굉장히
이분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학 동기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들 지필 작가 도와 윤석열 일대기 출간을 준비 중이다. 아, 윤석열 일대기. 총장 때 정권과의 갈등 외에 유년 시절의 일화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대기, 윤 전 총장 동기 100여 명이 참여해서 자, 동기회 SNS 대화방을 통해서 윤석열 에피소드를 모은다. 친구죠. 얼마 전 만났죠.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철우 교수. 윤 전 총장 얘기 모은다고 해서 사진과 에피소드를 동기회에 보냈다. 그리고 이 이철우 교수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퇴임 후에 만났는데 최근에 이철우 교수와 윤 전 총장이 조국 수사를 두고 투닥투닥했었다. 이철우 교수가 윤 전 총장에게 조국 수사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좀 불만을 얘기하자 윤 전 총장이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라는 에피소드도 이 교수가 밝힌 바 있는데 자, 일대기 모은다니까 또 같이 일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들이 이렇게 한다. 네. 서울대 법대 나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윤 총장이 법대 사람들 말고 79학번들 제가 몇몇 선배들 쭉 봤더니 검사 출신들이 많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다른 더 이제 뭐 대권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검사 출신 법조인들로만 둘러싸여서는 당연히 안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 총장 일생을 제가 쭉 봤더니 6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법대 79학번은 어떤 때냐? 7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6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의 봄, 그다음에 5공화국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학번들보다 더 끈끈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 총장이 79학번이니까 83년도에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91년까지 이른바 고시낭인 생활을 한 거죠. 그때까지 이제 시험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에피소드를 쭉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검사가 된 다음에 그냥 그런저런 검사를 하다가 윤 총장이 2006년부터 대검에 발탁되면서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013년 말 2014년에 이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좌천당에서 또 낭인 생활 비슷한 것을 검사낭인이죠. 이번엔 고시낭인이 아니고 그랬다가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현 정부에서 발탁이 됐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법조인들과는 그 삶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책이 나오면은 재미는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한번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대권 주자들이 혹시 일대기가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아,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다 많이 있었고 본인이 쓰지 않았지만 주변에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대선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기들이 쓰고자 하는 게 뭐 지금 정혁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로서 일대기도 있겠지만 유년 시설을 쓴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비춰진 이미지가 그냥 강골 검사, 특수부 검사 이미지가 강한데 그것보다 인간적 면모를 좀 더 부각시키겠다. 아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정말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물론 뭐 일대기도 중요할 테고 유년 시절의 모습들 그래서 인간적 면모 이런 것도 알고 싶겠지만 과연 윤석열 총장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오히려 뭐 친구들이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본인도 퇴 사퇴라고 나서 본인도 책을 이제 준비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 들리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의 국정 철학, 국정 생각은 어떤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궁금한 건 과연 외교적 역량, 경제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런 인간적인 면에 대한 책보다는 본인이 국정에 대한 생각들을 밝히는 그런 시간,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핫삼. 이번에는 두 번째 변수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인데요. 이번 선거 이긴 것 같다라고 최근에 발언했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어제 역전은 확신 못한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게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죠. 대선이 뭐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요.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19일에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말씀이 좀 바뀌셨어요. 이긴 것 같다 해서 저도 괜찮다로 바뀌셨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여론 추이 자체가 지금 김영주 전 의원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여론적 추이가 중요한데 추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의 내부 조사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격차가 상당히 있고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를 점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앞선 발언은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어쨌든 선거 결과가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이면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결집을 통해서 과연 이 큰 격차를 뒤집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마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가장 큰 이제 선거는 내년 대선인데 사실 역대 경험을 해보면 꼭 그 앞선 선거가 뒷선거에 대한 영향을 꼭 미쳤다 보기 힘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이회창이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지만 2002년도 대선에서는 당시 이회창 전 대표가 지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선거에서는 2012년 총선에서 이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선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다음 선거가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졌으니까 다음 선거도 힘들다. 이렇게 반드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보궐선거 이후를 이제 이해찬 전 대표는 오히려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번 선거를 지더라도 대선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발언도 그럼 또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명확한 야권 후보가 아닌 상태이고 또 본인은 대선 후보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야권에는 대선 후보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바뀌어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선과 악의 대결처럼 매니키안적인 접근 방법으로 항상 보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선이기 때문에 저 악을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19일 날 했던 지금 방송에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유튜브 방송이고 말하자면 친노 지지자들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세상이 밝아졌다고 하는 건 저 방송은 우리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평가가 뭐냐면 오만하게 보일 수 있거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이길 수 있다. 저 자신감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하고 반성할 것이면 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지금 연일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 잘못함 반성 이후에 꼭 나야 될 것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는 대안을 내놔야지 반성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갖고는 국민들이 그것을 더 이상 믿지도 않고 그것으로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님부터 모두가 정말 지금 해야 될 거 똘똘 뭉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럼 단일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지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부추길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 오늘의 변수 핫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은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를 지지연설했던 20대 인물의 정체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학원생으로 소개됐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민주당 당직자인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생애 첫 투표자이십니다. 우리 강군의 지지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 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악과 차악 중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네.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올라온 이유는 모든 2030 청년들이 오세훈 후보만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거짓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화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박영선 후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나왔던 20대 박영선 후보 지지연설을 한 청년이 민주당의 당직자였다라는 논란, 그리고 앞서 지지연설을 했던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됐던 청년은 미성년자여서 이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당직자 건부터 김명민 비대위원님, 네. 당직자 맞습니까? 민주당에? 예, 그렇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뭐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20대, 30대 청년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2030 세대 민심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예. 지난주 일요일 코엑스 앞에서 처음으로 오세훈 후보의 지지 유세에서 젊은 시민 청년 유세단이 이 무대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나와서 또렷또렷 왜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전에 박영선 후보의 20대 이 청년들에 대한 경험치, 이 부족 등에 대한 발언 때문에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오세훈 후보 쪽으로 민심이 좀 모이고 동요되기 시작하니까 아마 맞불 작전으로 박영선 후보 측에서도 젊은 청년들을 연단에 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내용이 당직자로 알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선거 캠페인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근데 좀 명확하게 짚어봐야 될 네. 것이, 일단 본인을 20대 지지자라고 밝혔던 분은 본인이 당직자인 것을 알잖아요. 예. 당직자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인지와, 또 두 번째는 저분을 저기에 지지 연설 유세차에 올리려 했던 당 관계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예. 당직자인 것을 알고서도 저렇게 올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연단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 유세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게 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발언들이 도출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들은 고스란히 후보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획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 측의 청년 인사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이준석 본부장이 SNS를 통해서 쭉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준석 본부장이 하고 있는 역할처럼 민주당의 누군가가 그 역할들을 했다라면 여기에서 당직자임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에 저는 미성년자 얘기도, 이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서서 또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마이크를 잡았던 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소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다급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방 등 여러 가지 격화될 수가 있는 시점이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처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같이 좀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미래 희망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제안해 봅니다. 야당의 김웅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한 거다. 민주당식 역사적 경험치 있는 평범한 청년이 어디 있겠느냐. 역시 거짓말계의 고인물, 민주당이 또 민주당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약간 어떤 도의적인 측면 말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김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느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외국인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선거권 없으니까, 투표권 없으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무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단순히 부적절하다 이게 아니고, 그 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성년자니까 누군가가 부추겼다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가 사실은 되는 건데, 물론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 지원 유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던 일반인 20대 청년이 국민의힘의 정책단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상대 측에서 나온 겁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당원도 아니고요. 캠프 사람 아닙니다. 정말 일반인 청년인데요. 일반인이 이런 자리 나와서 연설하는 거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박영선 후보에게 한 가지 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박영선에게 투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정체를 지금 박영선 후보 측에서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 언론이 하셨던 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저 지금 강단에 선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강좌를 열었는데 거기에 핵심 수강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본인이 직접 SNS에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하냐면 그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뭐 이런 주제로 강좌가 열렸는데 본인은 수강생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교사였다. 그 당에서 요청을 해서 그 취준생으로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필요하다 이런 식의 교사로서 이제 뭐 강의를 좀 했던 건데 전혀 당원도 아니고 선거 캠프의 관계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본인은 이번에 신청을 해서 강연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 유세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직자가 유세차에 오른 거하고는 전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저러다 보면 오히려 저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 다시 국민의힘의 청년 유세단도 결국은 다 국민의힘 쪽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 전문지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어쨌든 민주당원 당직자는 당연히 본인이 당직자인 걸 알면서도 당직자를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건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유세 논란은 이제 한 언론 보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군요. 자, 박 후보가 박영선 후보 본인의 입으로 공세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점 예. 분명하게 좀 다시 바로 잡겠고요. 앞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의 사전 투표 장면 중에 저희가 종로구청인데 자막이 잘못 나갔습니다. 서울역이 아니라 종로구청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번 보궐선거 왜 하느냐라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분명한 선후 관계는 여성단체, 시민단체 선관위가 먼저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진우 공수처장이 앞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의 중요 피의자 중 한 명인데 왜 은밀하게 만났느냐, 황제 특혜 조사를 해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CCTV에 포착이 된 장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차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보내서 뒷골목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장의 차로 바깥하고 몰래 들어갔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공수처장 차로 직접 모셨다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 이성윤. 지난 3월 7일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과천의 한 골목길, 공수처 인근이에요. 한 5분 정도 걸리는 떨어진 공수처 입구에서 골목길에 BMW 차량이 먼저 3시 29분에 멈춰섭니다. 15분 뒤에 15분가량 이 BMW가 기다린 거예요. 서류 든 남성이 먼저 내려서 진입로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4분 뒤에 김진우 공수처장의 관용차, 사진에 보이는 제네시스가 주차된 BMW 바로 옆으로 멈춰섭니다. 그러자 BMW 뒷문에서 문이 열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재빨리 김진우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재빨리 환승을 한다. 환승하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냥 곧장 바로 저 제네시스가 끝까지 멈춰서기도 직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이 내려서 환승을 합니다. 두리번 1시간 23분 뒤에 저 제네시스가 다시 저 골목길로 등장을 하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하차해서 상당히 주위를 살피고 두리번거리며 BMW 차량으로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저 BMW 차량, 이성윤 지검장이 타고 왔던 BMW도 본인의 재산 공개 당시에 있었던 차는 아니었다. 남의 차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 환승하는 저 장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내리는 저 장면, 야, 저 왜 저 차로 바깥 탔을까요? 굳이 공수처 입구에서 5분 거리인데 그냥 BMW 타고 들어가면, 떳떳하게 들어가면 될 것을
왜 김진욱 공수처장 차가 직접 마중 나온 거죠?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소위 모시고 간 것 같은 오해를 자초한 거죠? 이 논란 상당히 좀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정혁신 변호사님, 네. 재판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혹시 검사가 핵심 피의자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뭐 검사장 관용차로 직접 모시거나 보통 그렇습니까? 조사할 때? 수사할 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높은 분들 변호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분발하셔야겠군요. 뭐, 검사장님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부장검사가 차를 준 것도 본 적은 없고요. 피의자에게 차 타고 오시라 차 준 적 없어요? 아니, 제가 모시고 가죠, 피의자들을. 변호사가. 그러니까요. 제 차로 모시고 가죠. 그러니까 BMW 하면 환승이 생각나잖아요. 버스, 메트로. 그래서 환승을 저걸로 한 건가 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명차라고 하는 BMW였다. 공수처법이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니까 옛날부터 또 문제가 많았고 해서 그 여러 번 읽어봤는데 공수처법의 핵심은 25조 2항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25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검사의 범죄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검사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게 25조 2항의 취지거든요. 이게 공수처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이런 공수처법에 따라서 그 임명된 공수처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고위, 최고위급 검사에게 저런 식으로 예우를 한 것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공수처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수처장이 할 일이 아니고 공수처장의 처신에 굉장히 그 많은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러면 안 된다,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러면 안 돼요? 왜 공수처장이 핵심 피의자에게 차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기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아주 편하게 그런 조사를 받는 그 한밤중에 그 사진이 찍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었습니까? 저 포함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피의자한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판사든 검사든 엄청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처신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 제네시스가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그 이성윤 검사장이 그 당시에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묻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이성윤 검사장이 자기 차나 아니면 뭐 택시나 이런 걸 타고 들어갔었으면 다 기록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이 남지 않았던 이유가 그 관용차였기 때문이다. 저는 기사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보도된 제네시스와 공수처장이 평소에 타고 다녔던 관용차를 대조를 해봤는데 같은 차입니다. 이 분명히 같은 차예요. 번호도 같은 차. 색깔도 같은 차. 번호판이 같으면 얘기 다 있죠. 관용차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왜 공수처장이 자기의 관용차를 이성윤 중앙지검에게 내줬을까? 방금 정혁진 변호사의 추론 중에 하나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혹시 저랬다면 이것은 더더욱 특혜 논란의 한 가운데에 논란이 불거질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를 내줬다면 공수처장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공수처장이? 그래서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겠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수처 해명은 똑같습니다.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보안이 왜 필요했는지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건데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수처로 불러들이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해명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 보안이 왜 필요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면담 기록을 남기긴 남겼죠. 근데 거기에는 면담 시간, 일시, 면담자만 있을 뿐 면담 내용은 전혀 없죠. 다시 얘기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왔다는 건 있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전혀 없습니다.
그 보안이 왜 필요했는지가 이 논란의 지금 핵심인 거죠. 보안상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과연 왜 보안을 지켜야만 했는지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의 판단, 행동, 말 하나하나는 공수처에게 하나하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새로운 관행이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뭐죠? 공수처 자체가 고위공직자들, 특히 검사들의 비위를 투명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당시 만들 때부터 야당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친정부, 친여 인사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본 건 뭐죠? 결국 친여 성향의 검사장이라고 가장 알려져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그 공수처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대화한 내용들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공수처 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야말로 야당이 지적했던 방패막이가 아니고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왜 보안이 필요했는지 설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들통나자 뒤늦게 사전 수사였다라고 말을 했다가 면담이다라고 한 차례 이미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과연 이 관용차 제공, 편의 제공 논란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 뭐라고 해명하고 있을까요? 자, 이 해명이 더 논란입니다. 순수하게 보안 때문에 조치를 한 거다. 자, 보세요. 보안 때문에 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해도 이상할 건데 순수한 보안. 자, 그럼 불순한 보안은 있다는 건가요? 이게 뭐죠? 김용주 의원님. 네. 순수하게 보안 때문에 조치를 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문제는 이름 자체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데 고위공직자들은 다 보안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등식이 되면 예. 관용차는 다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내줘야 될 거예요. 앞으로? 네. 공수처장 관용차는 저 사람만 다 내줘야 된다. 나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얼만큼 겁이 되니까 내 보안은 소중하지 않냐. 앞으로 공수처가 하는 모든 피해자들은 다 관용차 내줘라. 네, 관용차를 하나 더 사야 될 겁니다. 비리수사를 하기 위해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밖에 안 된다. 예, 차라리 사무실을 그럼 국정원 안에 넣죠.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예. 사실은 그런 그 자체가 지금 하나하나의 발언, 하나하나의 대응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잣대가 되거든요. 표준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저러려고 그러면 대우해주고 관용차 내주려고 공수처 만들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고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수사는 다 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불과한 거잖아요. 지금 저 김진욱 공수처장의 해명 자체가 예. 그 해명밖에 안 된다. 이성윤보다 훨씬 높은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 말하자면 공수처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목적에 맞게 관용차나 모든 수사를 적법하게 하겠다. 세무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그냥 면피성 저런 답변 자체는 결국 또 하나의 예. 다른 피의자. 나도 이성윤급은 되는데 나는 왜 제네시스 안 내주냐.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답을 할 겁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의 해명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피의자에게 기관장이 차를 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정익준 변호사에게 질문한 거고. 자, 관용차는요, 김용주 의원님. 네. 출입 기록이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관용차를 내준 것 아니냐라고 우리 기자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공수처의 답변이 다시 앞으로 가보면 보안 때문에 내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해명, 순수하게 보안 때문에 요청한 것, 이거 그냥 다분히 면피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안이라는 건 뭡니까? 출입 기록을 안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표준입니까? 공수처에 출입하는 것은 정 변호사님 출입 기록을 안 남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게 뭐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 정익준 변호사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는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CCTV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저런 007 같은 말하자면 그런 작전을 펼치고 다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직자가 BMW를 타고 나타나고 그게 참 뭔가 싶습니다. 자, 이 멍청하다라는 발언은 좀 방송에서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례적이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례적이고 상식 밖이라는 상식 거죠. 밖이다. 네.
그리고 그 BMW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재산 기록에 돼 있는 차가 아니라면서요? 그건 뭐 남의 차일 수도 있죠. 뭐 공식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남의 차라면 왜 남의 차를 타고 갔을까요? 뭐 그거는 그때 사정에 본인 차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뭐 기자들이 본인 차를 알기 때문에 다른 차를 뭐 친척 차를 빌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군요. 어쨌든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것을 조사를 해본 사람들이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관용차만 탔다면 이렇게 논란은 안 될 겁니다. 저간의 배경이 함께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조사 1. 제네시스 2. 출입 기록이 안 남았다. 3. 일시장소 면담자만 기록한 면담 보고서가 안 나옵니다. 조서가 안 나옵니다. 자, 더군다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소환에 재차 3차 불응을 하면서 공수처로 이첩을 하라. 나는 공수처에서 받겠다. 공수처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맞물리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 앞서 일찍이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장님, 이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변호인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공수처에서 만났습니다. 조사했습니까? 조사도 했습니다. 그 조서 남겼습니까? 네,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서를 남겼냐고요?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그 조서는 수사의 일환으로서 조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예, 저희가 그렇죠. 수사 보고 제가 받은 제보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정확하게는 수사 보고.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예, 정확하게는 수사 보고입니다. 그렇죠. 네, 수사 보고입니다. 면담 수사 보고잖아요. 네, 그런데 왜 조서라고 거짓말해? 제가 그거는 속기록 보세요. 아까 수사 보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제가 핵심 피의자를 왜 면담을 하냐고 조사도 안 하고. 방금 저 짧은 시간 동안에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사를 했다라고 했다가 면담을 했다라고 말이 바뀝니다. 자, 김변 비대위원님, 네. 1년에 쭉 보셨잖아요. 야당으로서 이거 입장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문제 제기하고 만약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관용차를 내어줬던 모습들이 포착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일은 유야무야 없는 듯이 지나갔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저 사진 한 장을 지켜보면서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이 과거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8장 사진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당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고위공직자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의 핵심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의 마음에 굉장한 허탈감을 남겨주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해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예.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관용차를 내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황제 조사처럼 뭔가 조서를 꾸미지도 않았다는데 면담을 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핵심은 당시 법안이 처리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결국 국민으로부터의 공적 신뢰가 확보될 때만이 공수처의 성패 여부들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면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미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끌고 있는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예. 결국 이런 일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왜 급속도로 이렇게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냐. LH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LH 사태의 사장으로 재직됐던 변창흠 장관은 아직까지도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 이에 재발 방지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잘못된 점들을 바꿔나갈 수 있을 텐데 거짓을 뒤엎기 위해서 다시 잘못된 해명으로 뭔가를 엎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어렵게 쌓아놨던 탑들이 주르르 무너지는 건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왜 제네시스 본인의 관용차를 이성윤 지검장 핵심 피의자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와 접촉하고 소통했는지,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국민 앞에 진솔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김진욱 공수처장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네. 충분하게 다소상하게 얘기 안 할 거면 사퇴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민국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의 명을 받고 저 자리에 있는 상황인데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인사에 대해 다주기성 수사처럼 비춰지는 정황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하고 분명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공적 신뢰에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 그 시계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자, 이 물러나라. 이것은 야당 지도부의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거짓 해명 논란은 앞서서 김상조 전 실장에서 불거진 바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전월세 전환을 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해줬으니 괜찮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세보다 싼 게 아니다. 박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 낮게 체결했다. 시세보다 싸다라는 말을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재차 얘기했어요. 박 의원이. 지난해 7월이죠. 보증금 1억에 월세 185. 시세보다 싸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오늘 여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에요. 같은 면적 심지어 보증금도 같아요. 월세가 172만 원에서 195만 원 수준이다. 평균치 중간값이 185다. 그러니까 미국 시세보다 싼 게 아니다. 시세대로 다 받은 거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가 어제 돌직구 날렸어요. 시세보다 싸다 아니냐는 본질이 아니다. 박 의원에게 또 돌직구를 날렸는데 그래도 또 따질 건 둘이가 따져야 되니까 그 시세보다 싸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시세보다 싼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봤던 거는 지금 현재 시세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싼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어제 좀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보니까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날 비교를 해봐도 당시에도 전혀 싼 게 아니다. 그냥 평균 시세인 거죠. 그런 점에서 박주민 의원은 분명히 20만 원 싸다고 자기는 알고 있다. 그리고 더 싸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20만 원보다 더 싸게 월세를 주지 못해서 그 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과 자체가 전혀 진정성이 없는 거고 사과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 문제는 또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그리고 뭐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박주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자중해라 얘기했던 것도 저게 무슨 당시 시세보다 싸다 뭐 얼마나 싸다 이런 논란이 아니라 박주민 의원 자체가 임대차 보호법 그 3법을 발의하고 그 발의라는 취지 자체가 급격한 월세를 인상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났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경고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저 보도가 맞다면 그리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상의 저 정보대로 전혀 싸게 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반성 사과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고 저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반드시 또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왜냐면 김상조 전 실장 건과 맞물려요. 김상조 전 실장이 논란이 제기되자 해명을 했어요. 목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가 직접 관보까지 떼왔잖아요. 네. 통장에 14억 가까이 있었다. 네. 거짓말로 해명한 거. 박주민 의원이 논란이 제기됐어요.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세보다 싸다 해명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바빠서 내 거는 잘 살피지 못했다. 내 건부터 내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주의했다. 죄송하다. 이러고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계속 시세보다 싸게 했다 얘기해도 안 돼. 이제 와서 시세보다 싼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국회 공보에 또 박주민 의원 재산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는지 신당동 아파트가 어떤 건지 몇 제곱미터인지가 다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기자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 당시에 시세가 얼마였는지 다 나오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도 한 17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18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박주민 의원이 정확하게 시세대로 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받을 거 다 받았다. 받을 건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다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김상조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차익이 7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천만 원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7천만 원에다가 2.5%의 이율을 곱하면 1년에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실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로 많은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자기한테 고작 1년에 200만 원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런 그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런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0만 원짜리 법인가? 저는 사실 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고작 그 금액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일으켰나? 일단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누굽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법안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노웅래 의원이 박주민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사실 깎아주려 했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것도 이렇게 또 내용을 또 자세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자기는 그렇게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문제가 되니까 더 많이 깎아줬어야 되는데 덜 깎아준 거에 대한 그렇게 보인다 그런다면 뭐 비판을 받지만. 김병민 비대위원님, 깎아주려 한 거다.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습니까? 뭘 깎아주려고 해요? 시세만큼 다 받았다는 게 지금 논란인데 좀 잘 아시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노웅래 의원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박주민 의원 본인이 그렇게 자꾸 시세보다 싸다라고 하니까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대차 3법이 아예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었다. 그 결함이 있는 법을 왜 추진합니까? 임대차 3법 통과됐을 때 기억 다들 아시죠? 작년 여름에 도지구쇼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졸속 처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집권 여당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 의석을 확보했던 건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한 전대미문의 이 같은 전염병 사태를 집권당이 좀 힘있게 해결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망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석을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입법에 대한 독재성 성격의 행동들을 많이 띠게 되죠.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야당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로도 잘 대변될 수 있는 많은 얘기들처럼 야당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났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게 됐죠. 하지만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뭔가 세상에 정말 전월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은 새로운 장밋빛 희망만을 얘기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성토하고 있는 문제는 결국 집권당의 위선에 관한 문제거든요. 겉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법안을 발의했던 인사조차 스스로는 자신의 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그 전에 올렸다면 국민들이 이러한 정당과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모든 공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앞서 제가 자꾸 이 골든타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계속 떠나갑니다. 근데 특정 정당에 대한 이 국민들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게 반대 정파에 소속돼 있으면서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마냥 기쁘고 즐겁게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고 선순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딛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에 노력이 필요한데 자꾸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는 이제 좀 극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무엇보다 시급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야당 지도부의 견해였고요. 그런가 하면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았던 광양시장 땅테크 논란된 바 있는데 이번엔 문중묘 입구에 100억 도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광양시장 집 여러 채인데 왜 그 임대주택 들어가 있냐는 논란에 이어서 2015년부터 도로 확장 공사 진행했는데 그게 문중묘 입구 인근이랍니다. 9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민들 왕래조차 없는 마을에 왜 도로를 확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비판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광양시장님은 왜 이게 계속 나옵니까? 글쎄요, 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당위원장이 구청장도 하거든요. 예. 그 뜻은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 그게 책임 정치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지사 또 광역단체장, 기반 시장 이런 분들을 정당 공천을 한다는 뜻은 정당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때일수록 각 정당이 자기 지역, 자기 정당 안에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스크린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 공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정 지표가 정말 공정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민주당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자기 단체장들이 과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적절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냐, 사익 추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이 부분만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랄 해저드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각 정당이 더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광양시장의 추가 해명 나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